네, 미국 연준이 그동안 돈을 엄청나게 풀어댔는데요. 언젠가는 좀 회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양적 완화를 이제 좀 서서히 거두어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논의들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파괴력이 있는 악재인가. 또 엔화는 어디까지 약세로 갈 것인가. 궁금증들이 많죠. 오늘 펀더멘탈 투자에서 용환석 대표님과 함께 궁금증들 풀어나가겠습니다. 페트라 투자자문 용환석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미국 시장 고점에서 좀 조정을 받을 때가 됐는데 FOMC 의사록이 빌미를 줬다. 뭐 이렇게들 평가할 정도로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분명히 양적 완화 종료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로 해석하세요? 네. 작년 말에 보면은 QE 정책을 새로 발표할 때 기간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고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했었는데, 이제 최근 의사록을 보면은 내부적으로는 이에 반대하는 또 조기에 종료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다 보니 이제 시장에 우려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조기 종료 의견도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경기가 회복이 된 후에도 이런 정책을 계속 취하다 보면 인플레이션 등 또 다른 부작용이 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너무 일찍 종료를 하게 되면 경기 회복 또는 주가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이 QE라는 정책 자체는 일본에서 이미 쓰면서 나왔던 용어이고, 또 이러한 조기 종료의 부작용은 일본에서 2차례나 경험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 버냉키 의장은 이와 같이 일본에서 과거에 조기에 너무 일찍 QE를 이제 종료를 했던 것이 일본의 장기 불황 또 경제 회복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계속 좀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는 뭐죠? 빨갛게 표시한 것들이 이제 양적완화 했던 그렇죠. 지역입니다. 예. 네. 그런 것들을 너무 빨리 경기가 조금 회복세를 보이니까 걷어들이면서 이후에 부담을 줬었다는 거죠. 예. 네, 미국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아야겠다는 게 버냉키의 예. 시각이고요. 네. 엔화도 좀 얘기를 할까요? 엔 약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이제 뭐 달러당 100엔 정도는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더니만 또 더 이상 약세로 진행은 잘 안 되는 것도 같습니다. 예. 또 사실 이제 FOMC 의사록이 나오기 전 이제 그저께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제 엔화 약세가 어느 정도 진정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기대감도 들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1월 달 주가가 좋지 않았던 데 큰 원인이 되었던 이제 엔화 약세를 사실은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되는데, 한 가지 엔화 약세가 되면 정말 얼만큼 일본 기업들이 영향을 받고 또 경제에 영향을 주느냐 하는 건데, 일본은 그동안 이제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기업의 체질들이 특히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은 물론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최근 1월 달 우리나라 증시만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간 이제 조정을 받은 것은 충분히 이제 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또 두 번째는 엔화 약세 자체인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과는 달리 너무 급격하게 단기간 내에 엔화가 많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가치가 많이 하락을 하였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글로벌 이런 이제 환이라든지 거시경제에 투자를 하는 매크로 헤지펀드가 대규모로 엔화 약세 또는 이제 일본 주가 지수 상승에 베팅을 했기 때문인데, 특히 이제 큰 차이가 과거보다 이러한 헤지펀드들 규모도 상당히 커졌고, 또 과거에는 또 펀드들 나름대로 이제 자기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투자를 했는데, 요즘은 뭐 짜고 하는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같은 방향으로 투자를 해서 이러한 영향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한 면에서 좀 급속도로 떨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조정을 받을 수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이는데, 또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조금 더 생각을 바꿔서 좀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받는다면 우리나라는 미리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올라가면 상승률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은 M&A 재료들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워렌 버핏이 식품업체 하인즈를 인수를 했고요. 또 어제 그제는 또 사무용품 업체 두 군데가 또 주식 교환으로 합병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워렌 버핏의 하인즈 인수 혹은 미국 M&A 시장의 흐름들은 어떻게 보세요? 영향은? 특히 이제 워런 버핏 하인즈 인수 건인데, 워런 버핏은 그동안 과거에도
그 주식시장의 방향이라든지 경제 방향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여러 번 했던 사례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장기간에 걸쳐서 주식 투자에 성공을 했었겠죠. 근데 그래서 한번 그 이번에 근데 또 워런 버핏은 이러한 생각을 잘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투자 사례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먼저 이 하인즈라는 회사는 그 1869년에 아주 설립된 역사가 오래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케첩을 만드는 그러한 회사인데 이제 워런 버핏은 최근에 보통주 40억 불, 또 우선주 9% 배당을 하는 이제 80억 불, 총 120억 불 투자를 했고 전체 이제 투자 규모는 280억 불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퍼 21배로 사실 과거 하인즈 평균의 16배보다 높게 이제 투자를 함으로써 이거 너무 비싸게 사지 않았나 하는 이제 이런 시각도 있는데 또 그러다 실제 이제 워런 버핏의 이 버크셔 해더웨이라는 회사는 또 보험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채권 투자를 해야 되고 또 그런 의미에서 이와 같이 역사도 오래되고 꾸준한 실적을 내는 회사의 9% 우선주라는 거는 그러한 측면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뭐 이렇게 반드시 비싸게 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또 최근에 또 뉴스가 나온 것을 어제 보면은 그 일부 주주가 또 소송도 했고 너무 싸게 인수했다 하고 소송도 했고 또 뭐 그 내부자 거래 이런 면도 있지만 이제 그런 면이 이런 인수에 방해를 줄 정도로 큰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보면은 이 하인즈 인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소비재 산업, 식품 산업을 좋게 본 게 아닌가. 또 하나는 또 인수 합병의 화랑 신호로 또 이렇게 시장을 좋게 보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시각이 있지만 또 가장 큰 의미는 이제 워런 버핏이 굉장히 낮은 기대 수익률로 투자를 했고 또 고가했다는 얘기죠. 그게 또 최근에 하인즈 이전에도 최근 투자 사례를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 좀 가격을 많이 주고 투자를 하는 그러한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이 하인즈가 갑자기 뭐 100몇 년 만에 고성장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면은 그 이유는 이 저금리 기조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본다는 시각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금리가 낮다는 거는 주식을 비롯한 다른 자산의 가격이 이제 가격 가치가 상승을 하는 건데 아마도 이러한 이유가 그 왜 2007년 같이 경제가 화랑일 때 2000포인트는 높은 가격이었는데 요즘은 경제가 안 좋은데 2000도 낮은 가격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전략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판단은 우리만 소외됐던 차별화 양상은 이제 조금 해소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셨고요. 종목별 움직임은 어떠세요? 이제 향후 시장을 다시 전착 운동이 주도하는가 아니면 중소형주 중심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 증시만 1월 달 동안 또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던 것이 이제 멈췄다고 보면은 또 어떤 면에서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엔화 약세 뭐 이런 영향을 받는 업종들이 어떤 경우에는 좀 과도하게 하락한 그런 경우에 또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중소형주도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과거 코스닥 지수는 좀 많이 또 올라갔다가 또 특히 이제 중소형주들이 일부 많이 올라갔다가 그 작년 말 뭐 하락을 많이 했고 또 특히 올해 1월 달 조정을 받으면서 많이 하락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또 그 중소형주도 그 일부 또 앞으로도 괜찮은 주식들이 많을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아까 이제 워런 버핏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장기적으로 괜찮을 만한 중소형 주식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로엔이라는 회사입니다. 그 온라인으로 음원을 유통하는 그 멜론이라는 이제 업계 1위의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데 그 최근에 그 음원 가격이 인상되면서 또 이러한 회사들도 가격을 올려서 그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출혈 경쟁이 일어나고 또 가격을 낮추면서 마진이 많이 축소돼서 또 그러한 우려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출혈 경쟁은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시장의 약자가 이제 퇴출이 되고 이러한 업계 1위 업체는 좀 호재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있는 투자들한테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그 우노앤컴퍼니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그 이제 가발을 만드는 그 합성사를 만드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이제 인모는 비싸기 때문에 주로 합성사를 쓰는데 특히 이 회사는 그 지금까지 많이 쓰였던 PVC 원사에서는 그 세계 4개 물론 이제 1, 2등 회사는 일본 회사인데 시장 점유율이 많지만 어쨌든 4회사밖에 없고 특히 이제 최근에 개발된 새로운 소재에서는 2업체밖에 없는 아주 기술이 강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또 이 특이한 것은 전 세계 가발 소비자의 95%는 흑인들입니다. 아마 이제 머리가 좀 이렇게
곱슬곱슬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네. 가발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런데 흑인 인구는 미국 흑인 대비 아프리카 인구는 20배가 넘습니다. 하지만 그 아프리카는 아무래도 이제 그 구매력이 낮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는 그 많은 부분 이제 미국 흑인들한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아프리카 경제가 이제 발전되면은 또 무궁한 이런 그 성장성 잠재력이 있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이제 그런데 최근에 그 이제 업계 1위인 일본 회사에서 그 뭐 기술 뭐 이런 문제로 이제 소송을 했고, 또 소송 비용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최근 실적이 좋지 않아서 약간 주가가 그렇게 이제 좋지 않은데, 이 소송 문제도 어떤 면에서는 비용적으로나 또 이 회사 존립에 영향을 줄 그럴 정도는 아니고 그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아서 실적 측면이나 그런 면에서 좀 많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장기적으로 괜찮은데 또 최근 이렇게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용환석의 펀더멘탈 투자, 페트라 투자자문 용환석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